책 맨 마지막에 있는 부록. 사실 그냥 쓱 넘기기 쉽잖아요. 근데 오늘 저희가 볼 이 부록은요. 단순한 부록이 아닙니다. 박물관 유리를 넘어서 2000년 전 철의 제국 가야의 땅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아주 특별한 초대장 같은 거거든요. 신화의 언덕에서 철의 능선까지 이 안내서를 따라서 잊혀진 제국의 흔적을 한번 생생하게 따라가 보시죠.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가야를 3가지 테마 여행이랑 또 미식 가이드로 풀어낸 건데요. 이게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한 역사 탐험 제안서입니다. 저희가 오늘 하려는 건 단순히 정보를 요약하는 걸 넘어서요. 이 안내서가 제시하는 길을 따라 걸을 때 여러분이 뭘 보고 또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지 그 핵심적인 경험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왜 거기에 가야 하는지, 그 돌멩이 하나가 왜 중요한지, 그 의미의 맥락을 짚어드리는 거죠. 좋습니다. 안내서가 3가지 테마 코스를 제안하는데 첫 번째부터가 아주 도발적인데요. 기원과 신화 코스. 부제가 하늘에서 내려온 남자와 바다를 건너온 여자가 만난 사랑과 융합의 길이라니. 와, 이건 거의 판타지 영화 예고편 같아요. 네, 바로 그 판타지 같은 시작이 가야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코스는 가야가 단순한 정복 국가가 아니라 북방 기마민족을 상징하는 수로왕하고 남방 해상 세력을 대표하는 허왕옥의 결합, 그러니까 일종의 하이브리드 제국으로 태어났다는 걸 보여주는 여정인 거죠. 첫 장소인 구지봉부터가 그렇습니다. 아, 구지봉. 그 유명한 거부가 머리를 내어놓아라. 그 노래 나온 곳이요? 사실 그냥 동네 언덕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이 안내서는 거기를 좀 다르게 보라고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자료는 이곳을 역사의 착륙 지점이라는 아주 멋진 표현으로 정의를 해요. 수로왕으로 대표되는 집단이 한반도 남쪽에 처음으로 세력을 형성한, 말하자면 그라운드 제로라는 거죠. 정상에 있는 고인돌이나 또 명필 한석봉이 썼다는 구지봉석 글씨 같은 구체적인 볼거리도 딱 짚어주고요. 역사의 착륙 지점이라는 표현은 멋진데 근데 솔직히 그게 정말 역사적 사실이라고 볼 근거가 있나요? 아니면 좀 후대에 덧붙여진 신화에 더 가까운 건지 안내서는 그 경계를 어떻게 설명하죠?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안내서는 바로 그 신화의 흔적을 눈으로 확인하는 다음 장소로 우리를 이끌어요. 구지봉에서 숲길을 따라 한 10분만 걸으면 나오는 수로왕 비릉, 즉 허황옥의 무덤이죠. 여기서 봐야 할 건 무덤 봉분이 아니고요. 그 옆 비가간에 있는 파사석탑입니다. 아, 그 허왕옥이 인도에서 올 때 배에 싣고 왔다는 바로 그 돌탑이군요. 맞습니다. 안내서는 이 돌의 질감이랑 색깔을 아주 유심히 보라고 권해요. 우리나라의 흔한 화강암처럼 매끈한 돌이 아니라 굉장히 거칠고 붉은 기운이 도는 사암이라는 거죠. 심지어 닭볕을 피 같다는 너사까지 덧붙입니다. 이건 이 땅에서 나지 않는 돌이거든요. 신화 속 인물이 바다 건너 수천 킬로미터를 항해해 왔다는 그 거대한 서사가 이 돌 하나의 물질적인 증거로 딱 응축되어 있는 겁니다. 가야가 다문화 제국이었다는 가장 무겁고 확실한 물증인 셈이죠. 와, 돌 하나가 국제결혼이랑 해상무역이라는 거대한 역사를 증명하는 셈이네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럼 하늘에서 온 남자랑 바다 건너온 여자가 만든 이 하이브리드 제국의 상징 같은 것도 남아있나요? 물론입니다. 그건 수로왕릉에서 찾을 수 있어요. 안내서는 이걸 일종의 히든 코드 찾기처럼 제시하는데요. 바로 쌍어문, 2마리 물고기 문양입니다. 능의 정문인 남능정문 현판 바로 위에 그 화려한 단청 속에 흰 물고기 2마리가 마주보는 문양이 숨어 있어요. 이게 한국 전통 건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허왕옥의 고향인 인도 아유타국의 상징이거든요. 잠깐만요. 그럼 왕릉 정문에 왕비의 고향을 상징하는 문양을 새겨넣었다는 거잖아요. 보통은 왕의 권위나 건국 신화를 상징하는 걸 넣지 않나요?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바로 그 점이 가야의 개방성을 보여주는 대목인 거죠. 안내서는 이 암호 같은 문양을 발견하는 순간 김해가 그냥 경상도의 한 도시가 아니라 고대 인도랑 연결됐던 국제도시였다는 사실을 피부로 체감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신화가 돌거 문양이라는 구체적인 증거로 눈앞에 나타나는 경험이죠. 신화 속 인물들의 흔적이 그렇게 뚜렷하게 남아있다니 놀라운데요. 그런 국제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나라는 일상생활도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코스가 바로 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거죠. 정확합니다. 생활과 무역 코스의 부제는 고대 코스모폴리탄의 하루입니다. 가야의 경제력과 국제교류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첫 방문지인 봉황동 유적을
안내서는 아예 고대 싱가포르라고 부릅니다. 고대 싱가포르라니 정말 비유가 확 와닿는데요. 어떤 근거로 그런 비유를 하는 건가요? 2000년 전에는 바닷가였던 이곳에 복원된 고상가옥이 첫 번째 증거입니다. 땅에서 바닥을 띄워서 짓는 약간 동남아시아풍 건축물이죠. 기후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시 활발했던 남방교역의 흔적으로 봅니다. 외국 상인들이 북적거렸을 국제무역항의 풍경을 상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 폐총 전시관에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고래뼈, 다랑어, 그러니까 참치뼈, 성게 가시 같은 것들이 섞여 있어요. 참치요? 그 시대에 냉장 기술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먹었을까요? 와, 이건 봉황동이 당시엔 정말 바다 코앞에 있는 큰 항구여서 잡자마자 바로 소비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였다는 뜻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당시 사람들의 식탁이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그리고 해상 활동이 얼마나 활발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죠. 그리고 이 코스의 하이라이트, 가야의 부가 어디서 왔는지를 두 눈으로 확인하는 장소로 이동합니다. 바로 대성동 고분군입니다. 아, 고분군이라면 왕들의 무덤이 모여있는 곳이군요. 네, 언덕 정상의 노출 전시관에 들어가면 정말 압도적인 장면과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유리바닥 아래로 발굴 당시 모습 그대로 보존된 왕의 무덤을 내려다볼 수 있는데요. 가장 충격적인 건 왕의 시신 아래에 무슨 매트리스처럼 촘촘히 깔려있는 시커먼 쇳덩어리들입니다. 바로 덩이쇠죠. 잠깐만요. 그럼 왕의 관 밑에 현금 다발을 매트리스처럼 깔아놨다는 거잖아요. 와, 이건 구애 과실을 넘어서 거의 집착 수준인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안내서는 이 모습을 죽어서도 돈, 즉 철을 깔고 누운 가야 왕들의 압도적인 플렉스, 재력과시라고 표현합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묘사는 없을 겁니다. 가야의 경제력, 국력이 모두 철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이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현장은 없죠. 철의 제국이라는 말이 피부로 와닿는 순간입니다. 죽어서까지 돈방석에 앉고 싶었던 거군요.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이 코스의 마지막 장소는 의외로 절이네요. 은하사에는 또 어떤 비밀이 있나요? 은하사는 허황옥의 오빠가 창건했다는 절인데요. 여기서 일종의 보물찾기 퀘스트가 주어집니다. 대웅전 불상이 안전 단, 즉 수미단을 자세히 살펴보면 수로왕릉에서 봤던 그 쌍어몬이 또 조각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산속에 있는 절에 물고기 문양이 있다고요? 그것도 왕릉에 있던 거랑 똑같은 게요? 그렇죠. 산속절에 왜 물고기가 있을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만드는 겁니다. 건국 신화의 코드가 제국의 경제력을 지나서 종교적인 공간까지 어떻게 스며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롭고 유기적인 마무리 장치인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코스로 가보죠. 스케일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김해에서 고령까지 1박 2일간 달리는 철의 제국 로드트립이네요. 네, 이 코스는 금관가야의 탄생지 김해에서 시작해서 아라가야가 있던 하만, 또 비화가야 창녕을 거쳐서 후기 맹주였던 대가야 고령까지 가야 연맹의 흥망성쇠를 따라 낙동강 벨트를 종단하는 여정입니다. 한 제국의 시작과 끝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거죠. 1일차 여정부터 살펴보죠. 하만에서는 뭘 봐야 할까요? 1일차의 핵심은 아라가야의 왕릉인 하만 마리산 고분군입니다. 완만한 능선을 따라서 거대한 고분들이 끝없이 펼쳐진 스카이라인이 그야말로 압도적이라고 해요. 특히 안내서는 해질녘의 고분군 언덕에 나홀로 나무라는 포토스팟을 구체적으로 추천합니다. 여기서 인생 노을 자체를 찍는 것이 가야 여행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라고요. 그리고 하만 박물관에 둘러서 아라가야 특유의 마치 불꽃이 타오르는 듯한 모양의 불꽃무늬 토기를 확인하는 것도 필수 코스고요. 정말 그림 같은 풍경이겠네요. 그럼 2일차에는 최후의 제국, 대가야를 만나러 가는군요. 맞습니다. 창녕을 자리시 거쳐 고령으로 이동하면 가야 고분군 중에 가장 웅장하고 스펙터클하다는 고령 지산동 고분군과 마주하게 됩니다. 산 꼭대기, 칼날 같은 능선을 따라서 700여 기의 고분이 줄지어 선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죠. 하지만 이 아름다운 풍경 뒤에 숨겨진 서늘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대가야 박물관의 왕릉 전시관에 들어가면 44호분 순장 무덤의 재현 모형을 보게 되거든요. 순장이라면 왕과 함께 사람들을 묻는 그 제도 말이죠. 네, 왕 한 명을 위해서 40여 명의 살아있는 사람이 함께 묻힌 현장을 재현한 모습을 보면서 거대한 무덤이라는 권력의 상징 뒤에 가려진 비정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능선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장대한 로드트립의 마지막은 우륵박물관에서 가야금 소리를 들으며 마무리됩니다. 아, 나라가 망할 때 가야금을 들고 신라에 투항했던 그 우르기요. 그렇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순간에도 악기만은 지키려 했던 우르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화려했던 제국의 쓸쓸한 마지막을 곱씹게 만드는 서사가 완벽한 로드트립이죠. 와, 2000년 전 사람들이 참치를 먹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배가 고파지는데요. 이 안내서, 다행히 여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먹는 즐거움도 챙겨주고 있죠. 물론입니다. 가스트로 가야라는 이름으로 역사와 서민 문화가 결합된 김해의 로컬 푸드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김해 뒷고기입니다. 아, 뒷고기 유명하죠. 저렴하고 맛있어서요. 이것도 가야랑 관련이 있나요? 직접적인 관련보다는 그 유래가 재미있습니다. 1980년대 도축장 인부들이 너무 맛있는 부위라 팔지 않고 뒤로 빼돌려서 자기들끼리 구워 먹었다는 데서 뒷고기라는 이름이 붙었죠. 안내서는 이 쫄깃한 식감과 저렴한 가격에서 가야의 서민 정신을 맛보라고 제안합니다. 뒤로 빼돌린 고기에서 서민 정신을 찾다니 재미있는 그 일상이네요. 약간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뭐 이런 느낌도 들고요. 그만큼 맛있었다는 거겠죠? 그런 셈이죠. 두 번째는 장군차입니다. 허황옥이 인도에서 시집 올 때 차 씨앗을 가져와 심은 것이 기원이라고 해요. 한국 차의 시베지가 김해라는 자부심이 담긴 맛이죠. 나중에 고려 공민왕이 이 차를 맛보고 장군감이다 라고 칭찬해서 장군차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스토리텔링도 인상적이고요. 그럼 마지막 음식은 이 고된 역사 탐방의 피로를 싹 풀어줄 메뉴겠군요. 맞습니다. 진영갈비입니다. 김해 진영읍이 예로부터 우시장이 발달했던 지역이라 소고기가 유명했다는 역사랑 연결해서 달짝지근한 양념갈비로 여행의 피로를 풀어라 라고 추천합니다. 역사 탐방 후에 맛보는 지역 음식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살아있는 박물관이 되는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정말 이 여행을 떠나고 싶어진 분들을 위해서 이 안내서가 알려주는 실용적인 팁과 큰 그림을 짚어주시죠. 네, 몇 가지 핵심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방문 시기인데요. 4월 초 수로왕릉의 춘향대제와 벚꽃이 만개하는 시기, 그리고 10월 가야문화축제 기간을 최적기로 꼽습니다. 특히 늦가을에 고분군 잔디가 황금빛으로 변하는 모습도 쓸쓸하면서 아름답다고 덧붙이고요. 교통편은 어떤가요? 아무래도 지방이라 KTX도 안 갈 것 같고 접근성이 좀 걱정될 수 있는데요. 그 점이 의외의 강점입니다. 김해국제공항에 내려서 경전철을 타면 20분 안에 수로왕릉역이나 박멸관역에 도착할 수 있어요. 공항에서 시내 유적지까지의 접근성만 보면 경주보다도 훨씬 뛰어나죠. 그리고 자가용 여행자를 위한 아주 통찰력 있는 관점을 제시하는데요. 어떤 관점이죠? 남해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창원, 김해, 부산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기계, 조선, 자동차 산업단지를 지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2000년 전 낙동강 하류를 중심으로 번성했던 철기 문명의 DNA가 현대중화학공업으로 이어지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차창밖 풍경마저 역사 여행의 일부로 만드는 정말 멋진 해석이죠. 과거와 현재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어지는 모습이군요. 와, 정말 멋진 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내서가 가야사를 더 넓은 시야에서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가 있다고요? 네, 바로 마지막 페이지에 실린 가야사 연표입니다. 그런데 그냥 연표가 아니라 같은 시기 세계사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나란히 보여줘요. 예를 들어 가야가 건국된 서기 42년은 로마 제국에서는 칼리굴라가, 그 뒤를 이어서 클라우디우스가 통치하던 제정시대 초기였습니다. 가야가 철기교역으로 전성기를 누리던 3, 4세기는 중국에서는 삼국시대의 혼란이 펼쳐지던 때였고요. 잠시만요. 그건 정말 엄청난 관점이네요. 우리는 가야를 삼국시대의 한켠에 있던 작은 나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들이 철을 만들고 무역을 하던 바로 그 시간에 로마에서는 콜로세움이 지어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야가 사라질 때는 비전팀 문화의 정점인 성 소피아 성당이 올라가고 있었고요. 와, 완전히 다른 스케일로 역사를 보게 되네요. 바로 그겁니다. 대가야가 신라에 병합된 562년은 동로마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성소피아 대성당을 완공하고 지중해 세계의 패권을 되찾으려 분투하던 시기입니다. 이런 비교는 가야사를 한반도 남쪽의 고립된 역사가 아니라 동시대 세계와 함께 호흡했던 글로벌 히스토리의 일부로 느끼게 해줍니다. 우리의 시야를 김해평야에서 로마와 콘스탄티노플까지 확장시켜주는 거죠. 이 작은 부록이 단순한 여행 가이드를 넘어서 역사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권의 책에 실린 부록을 통해 신화 속 남녀의 만남부터 철을 지배했던 왕의 무덤, 그리고 낙동강을 따라 이어진 제국의 흥만성쇠까지 따라가 봤습니다. 김의 뒷고기의 맛과 장군차의 향기까지 더해지니 가야가 정말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느껴지네요. 이 안내서는 가야 연맹이 562년에 완전히 소멸했다고 기록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끝이었을까요? 자료는 가야 유민인 김유신이 훗날 삼국 통일의 주역이 되었다고도 언급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한 제국이 멸망하더라도 그 사람과 문화가 다음 시대에 흡수되어 보이지 않는 기반이 되었다면 과연 그것은 완전한 소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